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이제 일본화 디플레이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통화 팽창 정책을 썼고 2% 물가 목표를 썼고 경기 활성화라는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다른 코너에서 통화량을 늘려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줄어들면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고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통화량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장 내에서의 신진대사 어떤 기존의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망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계속 도출해서 도전하는 혁신을 시장 내에 혁신을 유도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결정적으로 상당히 바보 같은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으로 아호노믹스라고 해서 바보 같은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초기부터 시장 경제를 믿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제한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보시면 여기 컴퓨터 메모리 칩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LCD고 그다음에 노란 게 DVD 플레이어고 그다음에 카 내비게이션, 솔라 패널들의 일본의 마켓쉐어, 전 세계 마켓쉐어가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었는가를 90년서부터 2005년까지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요. 2010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금리가 낮다는 거는 혁신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제로 금리가 되면 제로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을 움켜쥐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현금이 선호가 돼서 투자와 혁신을 안 하게 되고 이거 주저하게 돼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돼서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투자를 안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한국이 과감한 투자를 해서 조선도 뺏어오고 가전도 뺏어오고 반도체도 뺏어왔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냐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사회가 전부 위축이 돼가지고 이미 전부 초식 동물이 되고 고령화에 한 명밖에 없고 뭐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사회가 되니까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는데 그거를 대처하는 혁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떤 아주 단기적이고 사회적 관계 파괴에 대한 대응책과 같은 혁신만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섹스돌 같은 것들입니다. 여자를 못 만나니까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 때 가족이 안 모이니까 뭐 이렇게 손님을 임대해 주거나 가서 대신 가서 상가라든지 뭐 결혼식에 아버지처럼 한다든지,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뒤에 결혼식에 줄 서게 하고 뭐 이런 식의 혁신이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시장만 만들어지고 근본적인 경쟁력이 일어나는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혁신들이 회피됐던 것이 국제산업력 경쟁력을 유실하는 일본 경제 일이라고. 그리고 평생 고용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른 G7 국가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녹색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989년에 19%의 비정규직에서 2019년에는 급격히 늘어나서 38%로 2009년에는 38%, 19%에서 38%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파트타임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들이 고용의 질이 얼마나 많이 악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저 빨간색이 한국이고 까만 게 저 하늘색이 왼쪽에 하늘색이 일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의 늘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높았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까만색이 이제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이 일본이고 빨간 게 한국이고 가운데 까만 게 OECD 평균이어가지고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일본이 월등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청년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한국은 지금 문정부 정부 들어서 급격히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소주정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를 보시면 저기 스웨덴, 뭐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미국, 이탈리아가 있는데 일본만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은 못 올라갔다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지금 최근까지 한 25년, 30년 계속 실질 금리 임금이 감소되는 때가 돼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G7의 평균 임금 상승 임금하고 일본의 녹색이 일본인데 일본이 90년대만 해도 G7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였는데 2000년을 전후하면서 크로스가 돼서 G7은 계속 올라가는데 일본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도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한국, 일본의 그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실제 그 한국하고 일본을 확대해서 본 게 오른쪽인데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짐으로써 과연 감당할 수가 있느냐 실질 임금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임금으로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카토시 이토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일본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일본으로 얼마나 일본화 디플레이션 경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가를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수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정의에 따라서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성장률 갭에다가 그의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정책 명목 정책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를 가지고 이 세 개의 합이 0 쪽으로 가면 일본화 높으면 일본화가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0보다 크고 또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보다 크다면 이게 J-인덱스가 지표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제는 디플레이션 경제가 아니고 거꾸로 잠재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보다 낮으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마이너스가 되고 정책 금리가 제로가 되면 J-인덱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영국 쪽으로 갔을 때 일본화가 크게 되고 플러스가 될 때는 이제 일본화에서 아직 멀어졌다 이렇게 해서 쟤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논문에 쭉 보시면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유로존 전체의 그 일본화 지수를 보면 1990년에는 다 5에서 15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다가 그게 점점 서서히 줄어들어가지고 2009년 글로벌 유밍 때는 마이너스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그 한 해만 보면 이제 일본화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최근에 14년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유로존하고 일본만 제로고 아직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플러스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로존이 일본화의 가능성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도 일본화 지수가 자꾸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화가 세계 경제에 하나의 뉴노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캡스의 제목도 유럽이 일본화로부터 배울 수가 있냐 그런데 아마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사진은 아베가 1년 퇴임했다가 다시 대등장할 때 일본의 그 신문 일면 사진이고요. 결국 재등장하는 배경은 이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아베가 구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일본도 그거에서 극복하지 못했고 그런 과거에 일본의 역사적 전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그걸 극복하기에는 이미 일본화로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떠냐 보시면 저게 바로 한국의 그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하고 성장률 갭입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금융위 때하고 이 IMF 때 마이너스로 확 갔다가 그 다음에 80년대 오일 쇼크 때 갔다가 그래도 계속 긍정적이었는데 2012년서부터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만큼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네거티브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력만큼 성장을 못하는 아주 혁신이 막혀 있는 경제로 이미 가 있고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 벌써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이 30년째 지속해 왔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도 매주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요소들을 재구성해서 전부 다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라고 하는 것이 땅,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창업가의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누가 땅의 사용을 막고 거래를 막고 있느냐 보면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그런 거죠. 노동의 투입을 막게 한 거는 문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에 의해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좀비 경제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한국판 뉴딜 펀드라는 게 다 좀비 경제 만들겠다는 거고 소주성을 해놓고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놓고는 임금을 정부가 대신 대주는 10인 이하 영세 사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대준 거나 재난지원금, 복지 확대 등들이 다 일하지 않고 돈을 주는 좀비 경제를 확대하는 쪽이고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를 많이 늘리면 그 다음에는 이자 갚느라고 사실은 재정 확대에 투입하거나 이럴 수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늘리는 국가 부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증가율로 보면 2000년에서 2014년에 우리가 벌써 3위였는데 요새는 이제 따질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나 높으냐라는 걸 보시면 단순하게 지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고령화 정도가 다르고 인구 구성이 다르고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축 화폐냐 아니냐에 따르죠. 근데 한 가지 기준, 고령화가 진입하는 그 65세 이상의 인구 전체 14%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각 나라의 국가 부채율이 얼마였냐 보면 한국이 2017년인데 39%인데 독일이 36.8%였고 프랑스가 32.6%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높은 그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좀비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3년 평균 벌어들인 이익이 금융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이게 이제 바로 그 한계 기업인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이 은행의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수가 왼쪽에 보시면 2018년 14.2%고 금년은 워낙 많을 거고요. 한 1년 단으로 보면 2019년에 36%가 돼서 거의 10개 중에 4개가 이자도 못 갚는다. 근데 2020년은 이게 말도 못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또 교수의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본화 가능성 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면 위에 청색이 일본화 지수인데 보시면 2000년에 우리나라 일본화 지수가 11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8, 그 다음에 9 이렇게 2002년에 9 이렇게 됐고 2007년, 2008년에 1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격히 급전직하해서 2019년에 1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리고 2020년은 당연히 0 이하로 떨어져서 우리 경제가 일본화로 급격히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를 가는데 아주 목전에 있다는 것이 이 추세선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린 그림에 청색이 일본화 지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빨간색이 GDP 성장률 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2년서부터 마이너스로 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이미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마이너스 물가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느꼈고요. 지금도 이제 영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바로 이제 명목 정책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0.5로 내려가 있고 그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1.25였는데 지금은 0.5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은 분명히 마이너스고 문제는 2011년, 21년, 22년에 플러스로 저게 다시 올라가서 일본화를 피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보시면 지금 금리를 당분간에 올릴 가능성이 없고 더 낮추면 낮춰도 올릴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제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한 대한민국이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물가를 올릴 수단이 별로 없다 하는 게 경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거기다가 GDP 갭은 계속 줄어들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일본화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거고 일본이 느꼈던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경제가 되면 어떤 차이가 날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와 사회는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는 상당히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국민들이 여간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는 상당히 인내를 하는 참을성이 많은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민당 정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관료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위협이 없는 나라고 미국하고 완전히 혈맹으로 묻어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신뢰 노사 관계가 있어서 산업 현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기축통화로 그렇게 쉽게 엔화가 흔들리지도 않고 있고 80년대부터 쌓아둔 부를 가지고 해외 투자했기 때문에 일본은 무역 수지가 줄어도 경상수지가 크게 줄지 않아서 해외 경제에 그렇게 그리고 내수시장도 우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훨씬 적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크게 일본 경제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화는 디플레이션 경제로 가고 있는데 다이나믹 코리아가 한국은 이제 고장난 다이펑셔널 코리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경제의 일본으로 끝나지만 한국은 디플레이션 경제 다음에는 지금의 낮은 신뢰와 사회 갈등 그리고 후진적인 정치 구조와 갈등 구조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최근에 우리가 최저임금에서 봤듯이 절제 없는 현금 복지에 대한 선동이 지배하는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 디플레이션 경제로 가면 일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 베네수엘라로 갈 수밖에 없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부가 과연 한국의 디플레이션 경제화를 또는 일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물어보면 그것을 향해서 줄다리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 또는 다음 세대의 모습은 거의 초식동물이 되어버리는 젊은이들이 초식동물이 되어버렸다가 분노와 선동이 넘치는 나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울한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화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